아침 일라디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 일라디오 아나운서 오승원입니다. 잠시 쉬고 돌아왔더니 새벽 공기가 쌀쌀하게 느껴질 만큼 본격적인 가을로 접어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늦더위도 한풀 꺾이고 가을 날씨가 펼쳐진다고 하는데요. 하늘만 봐도 참 좋은 계절이죠. 이 좋은 계절에 좋은 날들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추석이 다가옵니다. 늦작년보다 2배가량 치솟았다는 사과값이 최근에 좀 안정된 모양인데요. 지난달에 9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사과 10kg의 도매가가 최근 7만 원대까지 내려왔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유통업계가 최대 40%의 할인을 제공해서 소비자 가격을 낮췄다고 합니다. 정부가 올해 41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격이 큰 폭으로 치솟은 물품들에 대한 할인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과가 안정세를 기록하면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예상한 올 추석 차례상 비용이 평균 30만 3천 원가량으로 지난해보다 5%가량 하락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통시장은 약 27만 원, 대형 유통업체는 약 34만 원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혹시 여러분이 체감하시는 것과 비슷한가요? 네, 정부에서 계속 물가 부담을 좀 더 줄여보겠다고 하는데요. 모쪼록 다들 풍요로운 추석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9월 1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이 시간은 물론 KBS 일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이나 모바일 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실시간으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KBS 일라디오 채널 구독과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어이구, 목소리가 그리웠다는 분이 무려 3분이나 계시네요.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그리웠다고 3분 잊지 않겠습니다. 네. 자, 매주 월요일이죠.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시간 준비되어 있고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에는 소아당뇨병 환우들이 큰 어려움을 호소하는 인슐린 펌프 치료기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에는요. 애플이 출시한 최신 스마트폰 아이폰 15 시리즈를 둘러싼 뉴스들 살펴보겠습니다. 자, 월요일 청취자 여러분 참여하실 수 있는 퀴즈 관련해서 드릴게요. 요즘 지구촌 시장에서 K푸드의 인기가 치솟고 있는데요. 미국 시장만 하더라도 대형마트 등에서 품절 대란이 빚어질 정도로 대박을 터뜨린 음식이 있습니다. 음식이에요. 일명 한국산 롤로 통하는데 이 음식 가장 대표적인 분식점 메뉴죠. 우리나라에서 밥과 함께 다양한 재료를 넣어서 김에 많은, 말다 보면 옆구리가 터지기도 하는 이 음식 무엇일까요? 추첨을 통해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를 한 분께, 향긋한 커피를 드실 수 있는 모바일 커피 쿠폰 4분께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저를 그리워하신 2분 추가해서 5분 감사드리고요. 자,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하는 시간입니다. 기후온난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과일 재배 지역들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다는데요. 이런 변화에 맞춰서 생산 기반을 갖추는 일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고 합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사과 재배 지역들이 이동하면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갖춰나간다는 소식이 들어있네요. 네, 기후온난화로 인해 사과 재배 지역이 조금씩 이동하고 있는데요. 주요 사과 생산지로 통하던 대구 경북 지역의 사과 재배 면적은 30년 사이 43%나 줄어든 반면 같은 기간 강원도의 사과 재배 면적은 247%나 늘어났습니다. 네. 그래서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자 품종별로 지닌 고유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품종별 재배 적정 지역에 전문 생산단지를 조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야, 사과하면 대구로 알고 있었는데, 대구 경북으로 알고 있었는데 30년 새 44% 줄고 강원도는 247% 늘어났다고요? 네네네. 이거 너무 신기하네요. 이거 대표적으로 어떤 품종을 어느 지역에서 생산하게 되는 건가요? 네, 강원도 홍천에는
컬러풀이라는 우리 품종의 재배단지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홍천군은 밤낮의 일교차가 커서 수확 시기가 늦은 컬러풀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묘목 4,300그루를 확보해 심었고요. 2024년까지 총 3헥타르 면적에 8,000그루를 심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대구 군위 지역에는 8월에 수확하는 노란 여름 사과인 골든볼 재배단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게 심는 것도 중요한데 판로 확보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농촌진흥청에서는 이들 품종이 시장에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컬러풀은 농산물 전문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네오게임즈를 통해 유통되도록 하고요. 골든볼은 대구 경북 능금 농협을 통해서 재배 물량을 안정적으로 유통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이거 사과 맛있게 계속 먹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번 주 토요일은 밤과 낮의 길이가 같아지는 추분인데요. 이 추분이 지나면 밤이 점점 길어져서 가을 분위기가 점점 깊어질 것 같은데 이번 주 농업기상 전망은 어떤가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번 주 토요일은 24절기 중 16번째 절기인 추분인데요. 예로부터 추분이 지나면 들판에서는 본격적으로 곡식들을 수확이 시작되는 시기로 농가에서는 더욱더 바빠지는 때입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계속 비가 내려서 작물의 생육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걱정이 앞서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태풍도 많이 오는 시기라서 농가에서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는 지역적으로 차이는 있지만 계속 비 또는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기온은 아침이 15도에서 24도, 낮에는 24도에서 31도로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주변 기압계에 따라서 공수 시점과 지역이 변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기상 정보에 항상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네, 수확이 본격 시작되는 시기인데 맑은 날씨가 계속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농가에서 실천해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벼농사인데요. 어떤 관리가 필요한가요? 네, 벼알이 익어가는 시기입니다. 쌀의 품질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작업이 완전 물떼기 하는 시기인데요. 일반적으로 이삭이 나온 후에 30 내지 40일경이 완전 물떼기 하는 적기입니다. 완전 물떼기 하는 시기가 적기보다 너무 빠르게 되면 벼알이 충실하게 여물지 못하고 너무 늦게 되면 수확 작업이 늦어져서 깨진 쌀이 많아질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그리고 벼의 수확 적기 판단도 매우 중요한데요. 네. 조생종은 이삭이 나온 후에 45 내지 50일경, 중앙생종은 55 내지 60일경이 수확 적기이니까 적기에 수확 작업을 잘 하셔서 품질 좋은 쌀 생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밭작물도 수확 시기가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맞습니다. 밭작물도 수확과 관리에 많은 신경을 써 주셔야 하는데요. 땅콩의 경우 조생종은 9월 하순, 만생종은 9월 하순에서 10월 상순에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첫설이 오기 전에는 끝내셔야 한다는 것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구마는 9월 하순까지면 수량이 완전 결정되기 때문에 9월 하순부터 10월 상중순까지 수확하시면 되겠습니다. 수확한 이후에는 온도 30 내지 33도, 습도 90 내지 95% 조건에서 4일 정도 아무리 처리를 한 후에 네. 통기가 잘 되는 창고에서 10 내지 15일간 내비 저장을 한 다음에 12 내지 15도에서 80 내지 90% 습도 조건으로 본저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땅콩, 고구마도 제때 수확하셔야 하겠네요. 마늘, 양파 재배 농가에서 어떤 일들을 준비해야 할까요? 마늘과 양파는 벼 등 앞구르 작물을 수확하고 나면 바로 파종을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파종을 위한 준비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씨마르는 잎마름, 선충 등의 피해 예방을 위해서 반드시 소독을 한 후에 파종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난지역 마늘은 9월 하순경부터, 한지역 마늘은 10월 상순경에 파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파는 아주 신기를 조생종은 10월 상중순, 중생종은 11월 상순까지, 그리고 만생종은 11월 중순까지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설 채소 재배 농가에서는 이제 겨울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어떤 걸 해야 하나요? 네, 작목과 지역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적기의 작목들을 아주 심케하기 위해서는 비닐 교체, 부대 시설 개보수, 육묘 등의 준비를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오이, 호박 등의 과체류는 일조가 부족하게 되면 착화 불량이나 수량 감소, 그리고 병의 발생 등의 피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광환경 개선을 위한 심는 간격 조절이라든지 반사판 설치, 그리고 잎다주기 등을 잘 해주셔야 하겠습니다. 또한 적정한 습도 관리를 위해서 관수량을 적당하게 유지해 주시고요. 고래 집을 깔아서 공기 중에 수증기를 흡수하도록 하고 난방기를 사용해서 실온을 높여서 습도와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 관리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네. 또 겨울철 사료 작물 재배를 위한 준비도 필요할 시기라고요? 네네. 이탈리안 라이그라스 등 동계 사료 작물의 파종 준비도 해야 되는데요. 가을 파종할 경우 파종 시기가 생산량과 수확 시기 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품종별 특성에 따라서 파종 시기를 확인한 후에 파종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특히 겨울철 사료 작물의 80%를 차지하는 이탈리안 라이그라스의 경우 파종 시기가 너무 빠르게 되면 겨울 나기 전에 웃자라서 겨울에 엄피해를 받기 쉽습니다. 그리고 파종 시기가 너무 늦으면 봄에 서리빨에 의한 피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품종별로 파종 적기를 잘 확인하시고 파종하실 것들 다시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주 농작업 정보 잘 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정병진 농촌지도관님이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의료 서비스와 질병에 대한 다양한 이슈와 정보 살펴보겠습니다. 약이 되는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오늘은 아동들이 겪는 소아당뇨병과 인슐린 펌프 얘기를 준비해 오셨다고 합니다. 박한슬 약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아동 당뇨병 하니까 저는 요즘 화제인 탕후루 열풍. 네, 이게 먼저 생각이 나는데 저 진짜 그 생각했어요. 저런 거 먹어도 되나 아이들이? 이거 영향 있지 않을까요? 네, 사실 탕후루 유행이라고 해서 저도 한번 먹어봤는데 와유, 굉장히 드셨구나. 달더라고요. 네. 유행이라고 먹었습니까? 그냥 먹었습니까? 유행이라고 해서 한번 먹어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사실 아직 이제 어색할 수도 있는 간식이다 보니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면 이제 탕후루는 과일을 꼬치에 꽂아서 바깥에 설탕물을 녹여서 그쵸. 굳혀서 이렇게 먹는 그런 간식인데 별거 아니잖아요. 그냥. 네, 예. 되게 단순한 방식인데 사실 과일이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그 바깥에 있는 설탕 코팅이 문제가 됩니다. 굉장히 네. 이게 달고 급격하게 혈당을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그래서 저도 이게 애들이 먹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거는 당뇨에 나쁜 간식이 맞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당뇨에 나쁜 간식이라고 하면은 탄수화물을 너무 단기간에 많이 먹으면은 당뇨가 심해질 수가 있거든요. 네. 당 조절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당뇨병이 나쁘다고 할 수가 있는데 소아당뇨병에 대해서는 이게 원인이다라고 하긴 조금 곤란하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소아당뇨병은 이제 어린이 당뇨병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환자들은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거든요. 당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당 조절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고 이게 아주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뭔가 잘못 먹고 이런 식습관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고 어릴 때부터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왜 생기냐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을 만드는 기관이 췌장이라는 곳입니다. 이자라고도 하는데 췌장. 네. 이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이 고장이 나는 아이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아이들은 어릴 때부터 그냥 인슐린이 분비가 안 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당뇨가 생기는 거라서 식습관이랑은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아, 뭘 이렇게 잘못 먹어서 생긴다기보다는 그냥 췌장 이상으로. 네. 그럼 식습관 때문이 아니라면 대체 아이들한테 당뇨병 왜 생기는 건가요? 이걸 먼저 한번 여쭙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아나운서님이 생각하시기에 면역력은 높은 게 좋을까요? 낮은 게 좋을까요? 무조건 높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보통은 다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데요. 네. 이게 조금 다른 맥락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요. 우리가 면역력이 당연히 높으면 좋다고 생각하는 거는 외부에서 세균 같은 나쁜 물질들이 들어왔을 때 우리 면역력을 때려잡아야 된다.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저희가 예전에 그 막 독재 정권 이럴 때는 물론 그때도 나쁜 놈은 잘 때려잡았겠죠. 경상 공권력이 굉장히 강했으니까. 그런데
무고한 시민들도 조금 그런 과정에 고초를 겪는 일이 그렇죠. 생겼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경우는 공권력이 너무 강해서 생기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데 면역력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나쁜 세균을 때려잡을 때는 면역력이 강한 게 좋지만 면역력이 너무 강하다 보면 우리 몸을 공격하는 일이 생겨요. 네. 그래서 요거를 의학적으로는 면역 세포가 우리 스스로의 몸을 공격한다라고 해서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부릅니다. 자가 면역 질환이 그렇게 해서 생기는 건데 네. 이게 하필이면 이제 인슐린을 만드는 췌장 쪽에서 쟤들은 사실 나쁜 세포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막 두들겨 패는 거죠. 멀쩡한 앤데. 오버하는. 네. 네. 그런데 그게 하필 췌장에 생겼다 보니 그러면은 인슐린을 만드는 기능이 제대로 수행이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그 아이들은 이제 평생 췌장이 고장나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는 그런 소아당뇨병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이건 자가 면역 질환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췌장을 공격할까요? 굉장히 특이하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좀 유전적인 영향도 좀 있다는 얘기는 있고 아직도 연구는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진짜 먹는 거랑 크게 상관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어쨌든 걸렸어요. 아이들이 당뇨병에. 어떻게 당뇨병 관리를 하나요? 이 아이들은. 이게 참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 당뇨병에 걸리면 우리가 어른들도 약을 계속 먹지 않습니까? 그렇죠. 평생. 네. 근데 이 어린아이들의 경우도 뭔가 건강 관리를 한다고 해서 이거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인슐린이 내 몸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것이다 보니 외부에서 인슐린을 주사로 맞아주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 애기들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우리나라의 당뇨병 관리 방식에서 좀 다른 나라들과 좀 차이점이 있는 게 주변에 당뇨병이 있다는 분들 중에서도 막 내가 배에 주사 맞는다라는 분들은 많이는 없으셨을 거예요. 이게 해외에 특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그렇게들 많이 하시는데 인슐린을 직접 주사를 네. 맞아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어른들조차도 내가 내 배에 주사바늘 꽂고 이런 게 너무 어색하고 싫다, 아프고 싫을 것 같다라는 이런 인식이 있어가지고 대부분 먹는 약을 드시고 그 먹는 약도 이제 그래서 해외보다 훨씬 가지수가 많고 양도 많은 그래서 당뇨 있으신 분이 당뇨병 약을 한 8개씩 드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네. 이제 그게 인슐린 주사를 맞기 싫어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걸 아이들이 맞는다고 하면 어떻게 할까 하는 건데 사실 저희가 초등학교 때도 막 자연스러운 배변 활동도 되게 놀림을 받지 않습니까? 화장실 가면 제 화장실 가서 뭐 네. 이런 거 있는데 이런 아이들이 교실에서 배에다가 당뇨병이랑 인슐린 주사 맞는 이거는 참 힘든 일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들이 화장실에 혼자 가서 이렇게 어두컴컴한 데서 주사를 맞고 하는데 이게 그러면 위생적으로 조금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참 그런 문제들이 많은데 어릴 때는 차라리 부모님이 해주시지만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정말 학교에서 혼자 맞아야 되는 그 나이가 되면 참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호소하시는 거죠. 네. 야, 아무래도 그 아이의 부모님들이 굉장히 이제 힘들고 고통을 호소하실 것 같아요. 이런 거 과정을 보면. 근데 일단 학교에는 보건실이 있잖아요. 혹시 거기서 보건 선생님이 도와줄 수 있는 거는 아닌가요? 너무 무리한 부탁일까요? 이제 그것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일단 저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은 네. 학교에서 뭐 다치면 보건소 가서 보건실 가죠. 가면 막 치료해주시고 밴드 붙여주시고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게 엄밀하게 봤을 때는 이 간호사분들이 보통 보건 선생님을 하시는데 그분들이 법적으로 간호사라고 하더라도 그런 식의 조치를 하는 게 사실은 조금 불법적일 수도 있다. 네? 근데 그런 그 얘기가 정도 나왔어요. 치료가요? 이게 참 치료도 안타까운 아니라 처치인데 이거는.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소아당뇨 환자들이 보건실 가서 선생님이 좀 도와주시면 안 되냐라는 것도 선의로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법적으로는 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라는 건데 이게 어색한 얘기다 보니까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네네. 이제는 좀 이슈의 중심에서 많이 멀어졌으니까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몇 달 전에 간호법 논쟁이 굉장히 뜨거웠던 거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때 뭐 다른 뭐 정치적인 거나 이런 건 다 빼고 그냥 관련된 얘기만 조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 의료법상 간호사가 어떤 그런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거는 조건이 2가지가 붙습니다. 첫 번째는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다. 두 번째는 의료기관에서 수행한다라는 거거든요. 뭐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지 않습니까? 네. 의료기관에서 의사의 지시를 받아서 수행한다. 네. 문제가 되는 건 저희가 그 학교는 의사도 없고 그러네요. 둘다 의료기술도 걸리네요.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 이 간호사 선생님이라고 하시더라도 물론 다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고 할 수도 있지만 법적으로 봤을 때 만약에 그렇게 주사를 놔주다가 문제가 생기면 그 선생님이 다 책임을 질 수도 있는 그런 식이 되는 구조다 보니 뭐 그래서 이제 간호법을 바꿔서 이제 의료기관이라도 차라리 지역사회로 좀 풀어주면 어떻겠냐. 그러면은 지역사회 안에 당연히 학교도 들어오고 다른 그런 시설도 들어오니까 그런 거였는데 이게 너무 밥그릇 싸움 같이 좀 비춰지다 보니 그런 게 좀 있었고요. 또 다른 거는 이제 원래 얘기로 좀 돌아가면은 이제 아이들이 또 요즘에는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뒤에서 또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리가 연속 혈당 측정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그거는 이제 혈당을 모니터링하는 건데 그 소아당뇨병 환자들한테는 이게 굉장히 필수적인 건데 휴대폰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휴대폰을 요즘은 다 조작이 되니까 원격으로. 그런데 이것도 이제 너 왜 폰 안 내니? 선생님들도 이제 그쪽에 조금 그거는 양해를 해줘야죠. 네, 그런 경우들도 있다는 그런 환우의 분들의 좀 그런 지적들도 있어서 세상에. 네, 안타까운 일이십니다. 그건. 야, 이거 현실이 답답한데요. 아니 의사가 학교에 있을 수가 없으니까 현실적으로. 네. 참 답답합니다. 저는 또 이게 궁금해요. 그 인슐린 주사는 좀 쉽게 해결하는 그런 기술이 혹시 없을까요? 네, 이것도 이제 실제로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 중 하나였던 인슐린 펌프라는 기술입니다. 이거는 이걸 우리 몸에 설치라고 하면 좀 이상하고 그 실제로 주사 바늘을 배에다 꽂아서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이제 어떤 거냐면 우리가 허리춤에다가 이제 인슐린 펌프 기계를 이제 차고 있으면 거기서 길게 이제 우리가 보통 링거줄이라고 하죠. 그런 주사줄이 이렇게 가서 배 쪽으로 딱 꽂으면은 거기서 펌프가 자동으로 시간에 맞춰서라든지 혈당전에 맞춰서 인슐린을 이렇게 뿅뿅뿅 이렇게 자동으로 보내주는 겁니다. 움직이는데 지장은 없고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활동량이 적은 뭐 사무직 같은 분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되니까 괜찮은데 어린아이들 얼마나 많이 뛰어다니니까. 그런데 그런 인슐린 줄을 꽂고 있다 보면은 활동하다 보면 좀 이게 빠질 수도 있고 그거를 만약에 그냥 다시 끄면 감염이 되거든요. 근데 그런 활동성 문제가 있어가지고 소아당뇨 환자들은 그걸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실 기술적으로 더 좋은 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건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혈당 측정기는 지금 말씀드린 인슐린 구형 펌프는 그게 가격이 한 200에서 한 300만 원 정도 가격이 합니다. 그래서 그거 자체도 비싼데 이게 크기도 크고 이렇게 배에 꽂는 방식이다 보니 좀 활동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는데 이거를 일회용으로 보통 한 2, 3일 정도를 착용을 하시는데 이제 패치 같이 이렇게 딱 붙이는 종류의 제품도 나와 있습니다. 그거 좋은데요? 굉장히 좋죠.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그렇게 딱 붙여서 유지가 될 정도로 쓰려면은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좀 어려운 것들이 있을 거고 당연히 특허가 걸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그걸 사용하면은 1년에 몇백만 원은 우습게 나갈 정도로 기기값만 그렇게 돈이 들다 보니 이거를 좀 뭐랄까요? 좀 어린아이들한테는 조금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환우회나 이런 부모님들이 국내 청원까지 내신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 청와대 청원이 있을 때는 그렇게 했는데도 잘 해결이 안 됐나요? 그쵸.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얘기이기도 한데요. 만약에 내가 활동성이 좋아서 그런 걸 쓰고 싶다고 하면은 이제 나라에서 봤을 때는 너 조금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최소한에 해주는 거는 이제 구형 펌프도 되지 않느냐. 그런데 네가 더 좋은 걸 쓰고 싶다면 그건 약간 너의 욕심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 같아요. 뭐 정말 냉정하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이제 소아당뇨병은 좀 그렇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특히나 요즘 저출산 문제 때문에도 아이들에 대해서는 이런 지원을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그거마저도 좀 이렇게 어린아이들의 활동성을 보장해 주는 건데도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 건강보험을 좀 더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시다시피 요즘 이제 건강보험 재정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서 또 늘리는 거는 부담스럽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소아당뇨 환자들이 고통을 받는 거죠. 참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재정 문제. 그러니까 항상 마지막에 재정 문제가 나오면 말문이 막혀요. 이거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분들이 사실 인슐린 펌프 외에도 한 가지 더 부착을 해야 되는 게 있다 보니 네, 그런 어떤 비용 부담이 더 생기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그 일반적으로 질환이 잘 관리되는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당뇨병이다 하면은 아침에 체열침으로 손가락 따는 거 보신 적 있을지 네, 모르겠어요. 맞죠. 근데 예. 저희 부모님도 그런 걸 하시는데 이제 그렇게 일주일에 뭐 한두 번 아니면 매일 하시는 분은 없으니까 그렇게라도 해서 체크해주는 이제 오늘 혈당이 좀 올랐는데 어제 많이 먹었나 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이거는 우리가 당뇨병이 좀 안정된 상태의 분들이 이렇게만 해주셔도 괜찮아요. 가끔 체크해주는.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우리가 운전할 때 크루즈 모드 켜놓으면 네. 그냥 가끔 이렇게 보고 속도 괜찮네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아까 소아당뇨병 환자들은 이게 인슐린이 안 나오는 거다 보니까 혈당 요동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일상적으로도. 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는 연속 혈당 측정기 같은 것들도 몸에 또 부착을 해서 그렇게 확인해야 되는데 그 조그만 몸에 지금 네. 예, 그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다 보니 네. 그런 비용 부담, 아이들의 그런 정서적인 부담도 있는데 이런 부분은 좀 나라에서 좀 더 양해를 해주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예. 저출산 문제 걱정하면서 아픈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 어떻게 보면 사회가 적극 힘을 보태야 될 것 같습니다.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건강의료 처방전 시간 소아당뇨와 치료기 문제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박한슬 약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쾌한 하루의 시작.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세상 IT 시간입니다. 오늘은 아이폰 15 출시를 계기로 스마트폰 시장의 최근 이슈들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스마트폰이 출시되면 이걸 꼭 구입할 건 아닌 것 같으면서도 이게 참 뉴스가 막 나오면 또 흔들리기도 하고. 네네, 맞아요. 특히 이번에 나온 아이폰 15 가장 좀 특징적인 새로움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선 뭐 하드웨어 쪽에서 바뀐 것들도 있고요. 소프트웨어도 있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뭐 아이폰 같은 경우는 보급형하고 고급형 이 두 가지가 좀 있긴 해요. 그래서 M자 부분, 노치 부분이라고 하는데 네. 예전에는 화면 위쪽에. 네, 화면 위쪽에 네. 약간 화면 한마디로 가리는 부분의 영역이 있었는데 그 부분이 작년에는 고급형에서만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 모델에서도 한마디로 이 M자형 노치가 전부 다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한마디로 이제 다이내믹 아일랜드라고 부르는데 이 부분을 활용한 기능들이 전부 다 이제는 탑재가 가능하다, 됐다. 탑재됐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고급 기종에만 또 이번에는 티타늄 재질이 됐어요. 케이스가. 네, 티타늄이 되다 보니까 좋은 점은 뭐 가볍다라는 거예요. 기존 대비 한 20g에서 30g 정도가 더 가볍다 보니까 큰 모델을 쓰는 사람들한테는 확실하게 가볍네라는 게 느껴지는 체감이 된대요? 네, 체감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오. 그래서 저도 빨리 만져보고 싶습니다. 네, 그뿐만 아니라 베젤 부분 있죠. 네. 한마디로 화면 주변에 테두리 부분이 옆에 있는데 얇은 테두리. 네, 얇은 테두리 부분이 더 얇아져 가지고서 화면이 더 커지는 이런 효과를 또 있다고 합니다. 그거 말고도 가장 사실 바뀐 외모 중에서 가장 큰 거는 충전 포트가 좀 될 것 같아요. 아, 네. 드디어. 맞습니다. 네. 네, C타입으로 바뀌었는데 기존에는 라이트닝 8핀 포트였잖아요. 네. 근데 이제 와서 왜 바꿀까? 10년이나 써왔는데 네, 알고 봤더니 너무 늦었어요. 네, 2024년부터는 유럽에서 판매되는 모든 전자기기에 USB-C를 의무화해야 된다. 어쩔 수 없이 애플도 넣어야지만 팔 수가 있는 거예요. 유럽에 그래서 팔려면. 네, 유럽에 팔려면 어쩔 수 없다라고 해서 당연한 수순으로 갔다. 사실 이뿐만 아니라 뭐 인물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과거에는 별도로 뭐 사진 모드가 인물 모드가 따로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게 필요 없이 자동으로 심도가 조절할 수 있는 이런 사진 모드도 있고요. 뭐 한마디로 사진 기능도 기존에는 1200만 화소에서 4800만 화소까지 가기도 했고 2배가 늘었네요. 화소는? 두 배가 이상 늘게 됐고요. 네. 그다음에 렌즈 같은 경우도 광학 줌이 한 3배 정도가 원래 됐었어요. 이제는 6배 줌까지 되는 부분이고요. 이거는 이제 잔망경 렌즈라고 해서 원래는 배수가 길면 길수록 카메라가 앞으로 튀어나와야 돼요. 네. 네, 근데 이거는 내부에서 반사를 시켜서 하는 이런 잔망경 스타일로 됐다. 사실 과거에 이제 갤럭시
폰에서 백배줌 있잖아요. 네. 백배줌도 잔망경 렌즈거든요. 그래서 약간 뒤집어지만은 이번 애플에서도 도입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카메라가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거 그거 있잖아요. 네. 좀 들어가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아, 네. 그래요. 전 그게 그렇게 좀 싫더라고요. 기존 대비해서도 오히려 좀 더 튀어나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구입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네, 가격은 일단은 애플 쪽에서 말한 거는 동결이다. 동결이에요. 작년보다는 기능이 더 좋아졌지만은 더 저렴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한마디로 같은 금액을 팔겠다라는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같은 금액일까? 약간 이제 저거 환율이 요즘 네, 어떻더라? 그죠, 맞아요. 환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네. 환율이 작년도에도 원래는 아이폰 14죠. 네. 14 나왔을 때도 처음에는 약간 저렴했어요. 그러다 환율이 올라가면서 가격이 올라갔거든요. 맞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제일 비싼 거를 예를 들면은 작년 같은 경우에 아이폰 14 프로 맥스 1테라 용량 1테라가 큽니다. 그게 250만 원이에요. 근데 이번 모델도 역시 250만 원인 거죠. 근데 작년 기준을 보게 된다면은 달러가가 1달러당 1,387원이었어요. 아, 그러면 지금 좀 내렸네요. 그죠? 한 4% 네. 정도 내려갔는데 네. 판매가는 그대로다.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오른 거나 마찬가지가 된 거죠. 근데 현재 가격을 제가 이제 해외에서 많이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일본에서 과연 얼마인가 찾아봤어요. 네. 우리나라 비해서. 잠깐만, 일본이 엔화가 싸잖아요. 맞아요. 그죠? 네. 엔화가 또 저렴하기도 하고 또 1차 국가이기도 하다 보니까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 비해서 한 20만 원이 싸더라고요. 그래서 이 가격이면 일본 이러면 여행 가서 사는 게 비행기 값 나오는 느낌 아니에요? 맞아요. 네, 20만 원이면 저가항공으로 가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네네. 아, 뭘요? 일본 가는 거야? 아니요. 네. 왜 우리나라만 가격이 이렇게 비싼 건가? 그거는 네. 너무 오래된 얘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항상 우리만 비싸고 제일 네. 늦고. 네, 그렇습니다. 애플이 좀 제 얘기 들어줬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놀랍게도 네. 출시하고 나서 애플 주가가 떨어졌어요. 네, 맞았어요. 그렇죠. 이거 별로 안 좋은 거 아니에요? 시장이 별로 기대 안 한다. 네. 아이폰 15 이런 얘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작년에는 올랐거든요. 출시하자마자. 주가가. 네. 네. 근데 올해는 왜 떨어졌을까라고 하면은 뭐 짝수는 오르고 아니 그건 아니에요? 아니죠. 네, 그런 개념보다는 네. 사람들이 봤을 때는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이건 체감이 잘 안 돼요. 근데 겉모습으로 봤을 때 한마디로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와우 포인트라고 하면 딱 보자마자 오 멋있다 이런. 맞아요. 와우. 네, 와우 하는. 우리나라는 우아한데 어쨌든 이런 우아 포인트, 와우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작년에는 이 다이내믹 아일랜드 부분이 나오면서 와 신기하다 역시 애플이야라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겉모습이 바뀐 게 없어요. 그냥 봤을 때 물론 이제 티타늄 부분도 굉장히 고난이도 기술이고 많은 부분들이 기술인데 그냥 봤을 때 모르니까 네, 그래서 오히려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전에 바로 이제 중국에서 네. 또 새로운 핸드폰이 또 출시한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이러면 중국 어디요? 중국 화웨이. 화웨이에서. 네, 화웨이에서 새로운 핸드폰이 나온다라고 발표하면서 이를 통해서 또 이제 약간 주가에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 그 사이 이따가 또 얘기를 더 드리겠지만은 네. 중국에서는 공무원들에게 또 아이폰을 쓰지 말라라는 얘기가 또 했었어요.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중국 공무원들 하면 숫자가 엄청날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 인구수 자체가 많고요. 그러니까요. 애플에서 중국에다가 판매하는 게 약 19%에서 20% 정도예요. 엄청나네요. 네, 그래서 거기서만 안 팔려도 5분의 1이 안 팔리는 거기 때문에 네, 이런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분명히 있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이 나와서 말인데 네. 중국 내에서의 스마트폰 점유율은 네. 어떤가요? 뭐 삼성, 애플, 화웨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일단은 어디가 1등이에요? 그렇게 보기에는 사실 너무 커요. 왜냐? 뭐가 커요? 종류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 잘 모르는 네. 오포라는 게 있고요. 네. 비보라는 것도 있고요. 아나어라는 것도 있고요. 샤오미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엄청 다양하네요. 네, 엄청 다양한데 또 점유율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제 국내랑은 좀 완전 다른 개념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작년 걸 한번 볼게요. 작년을 네. 보게 되면은 애플이 2022년도에 4분기에 점유율이 22%로 1위였어요. 높네요. 네. 그래도 중국에서 1등이면. 하지만 네. 이제 바로 얼마 전이죠. 네. 23년 2분기 때는 약 15.3%로 4위. 어이고. 갑자기 훅 떨어지죠. 5.1이요? 네. 그것 때문에 그래요? 공무원들 쓰지 말라 그래서? 맞아요. 네, 이런 부분이 좀 있다 보니까. 근데 네. 더 황당했던 거는 과연 삼성이 얼마나 유지하고 있을까 어. 찾아봤는데 0%대예요. 네? 0%대.
중국 네. 뭐 얘기했나요? 삼성 금지라고? 아니 그러진 않은 것 같은데. 그거 없는데 그냥. 네,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만드는 게 중국 내에 아까 말했던 샤오미라든지 오포라든지 이런 화웨이라든지 이런 폰들이 워낙 점유율이 높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외산이잖아요. 애플 같은 경우도 외산이긴 하지만 OS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약간 다른 개념으로 약간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화웨이는 몇 %예요? 최근으로? 화웨이는 최근에는 거의 없어요. 이유는 3년 전부터 5G 폰을 못 만들고 있거든요. 예? 네. 그건 또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수출을 못하게끔 막다 보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화웨이에서는 지난 3년 동안 핸드폰을 못 만들었다. 그럼 지금 1등은 어디예요? 그냥 개인적인 궁금함인데 네. 중국 1등은 어디입니까? 브랜드가? 현재는 네. 어딜까요? 모르겠다니까요. 오포로 나오네요. 오포. 네. 오포. 다행히도 제가 그래프를 가져왔는데 아. 네, 오포가 18%로서 이제 1등을 현재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봤지만은 아까 애플이 1등 할 때도 22%였고 4등 할 때도 15%예요. 굉장히 치열하네요. 네, 굉장히 치열한 그러니까 국내 같은 경우는 뭐 삼성이 뭐 40% 50%다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뭐 15% 16%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애플이 좀 별로 좋은 얘기가 안 들리는데 네. 중국 시장 잃어버릴 가능성이 있을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이제 중국의 아이폰 관련 일자리가 700만 개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과연 이게 한순간에 없어지는 게 그렇지 가능할까 않겠네요. 라는 예. 부분이 좀 있기도 하고요. 네네. 아이폰도 사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까지는 중국의 폭스콘이라는 공장에서 아이폰을 항상 만들어 왔는데 올해부터 그러니까 이번부터는 인도에도 공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제 생산이 같이 들어가요. 근데 혹시나 하는 생각을 아마 애플도 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왜 아니겠습니까? 네, 충분히 한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요. 근데 정부에서 이렇게 막아도 과연 MZ 세대들은 아이폰을 안 쓸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서는 무조건 쓸 것 같아요. 맞아요, MZ 세대들은 아이폰을 좋아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네. 네, 제가 확실히 막 말하기는 어렵지만, 네. 근데 최근 그 오포라는 데가 1등을 하고 있고, 네. 또 화웨이의 고성능 스마트폰 메이트 60 프로 네. 이런 게 화제가 된다고 중국에서 그러고 네. 있는데 이건 어떤 겁니까? 네. 우선은 이제 네. 화웨이가 아마 지금은 순위권에 없지만은 네. 아마 1위로 팍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이런 스마트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 이 폰이요? 네. 메이트 60 프로가 맞아요. 네. 지난 이제 8월 29일 날 화웨이에서 사전 예고 없이 갑자기 발표를 했죠. 미국에서 제재 이후에 3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신제품을 공개한 거고요. 기존까지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국에서 5 칩을 구매할 수 없게끔 만들었기 때문에 이들은 이제 쓸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자체 개발한 반도체를 이용해서 만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같은 경우 약간 이번 저도 핸드폰을 실제로 보지 못했지만은 기능을 듣고서 혁신은 여기 있네. 그래요?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정도 뭔데요? 어떤 기능이냐? 바로 위성전화 기능이었어요. 위성전화. 네, 한마디로 위성을 이용하는 건데 중국에 있는 이 텐퉁 1호라는 위성을 통해 가지고서 연결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통 2개까지 동시에 연결을 해서 사용하는데 이렇게 되면은 뭐 스마트폰이 안 터지는 지역에서도 위성을 활용해서 같이 이용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또 이제 벌써 이슈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뭐냐면은 네. 비행기를 타고 있는 고객들이 거기서 전화를 한다. 세상에 그게 돼요? 네, 가능한 거죠. 와, 소름 돋네요. 네, 안 되는 지역이 없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네. 무조건 다 되니까 이게는 이제까지 한마디로 스마트폰에서는 한 번도 없었던 기능이에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중국이 이런 데서 갑자기 혁신을 보이네라고 생각이 좀 들기도 했습니다. 와, 비행기에서 쓴다는 건 진짜 소름 같은데요. 네, 가격 같은 경우도 애플하고 비교하게 된다면 1테라가 제일 비싼 거라고 했으니까 비싼 거 기준으로 해서 약 7,999위안 하나로 약 146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100만 원 정도 훨씬 더 저렴한 부분이 되겠죠. 기가 막히네요. 예. 어쨌든 엄청나게 흥행을 예상하시는 거죠, 네. 소장님은. 예. 근데 이제 이 화웨이 제품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만 판매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왜요? 자체적으로만 이제 판매를 하고 이게 아마 반도체 이슈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반도체 내부에는 또 이제 우리나라 기업계에 또 살포시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네. 자세한 내막은 또 좀 더 살펴봐야겠지만은 외부로는 이제 수출을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지금 소비를 시키겠다라는 부분 좀 있을 것 같아요. 자체적으로만. 네. 알겠습니다. 그 중국 젊은 세대에서는 왜 요즘 중국은 그렇잖아요. 애국 마케팅이 되게 네네. 인기잖아요. 이거 중국 젊은 세대한테도 통하나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는 통할 거라고 보긴 해요. 왜냐면은 이번에 나온 제품 자체가 스펙이 굉장히 좋아요. 좋다 보니까
좋고 그다음에 금액도 싸잖아요. 그래서 가성비가 좋다라고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MZ 세대들이 아무래도 가성비 좋은 제품을 좋아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지금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는 것 같고요. 출시하자마자 1분 만에 이제 매진이 되고 1분 만에요? 네. 그다음에 매장에서도 현재 줄이 굉장히 길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 그리고 그 화웨이 그 고성능 스마트폰에 네. SK 하이닉스 칩이 들어갔나요? 이게 맞아요. 어떻게 그러니까 돼요? SK에서는 판매하지 않았다라고 하지만은 안 왔다고 했는데 들어가 있어요? 네, 분해를 해보니까 속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중간에 이제 뭐 별도의 회사들이 아마 여러 개의 회사가 SK의 칩을 이제 사다가 뭐 납품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네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 IT 시간. 오늘 스마트폰 시장 관련한 이슈들에 대해서 얘기 나눠봤습니다. 히든브레인 연구소의 송태민 소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퀴즈 정답은 김밥이었습니다. 2023님 김밥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1985님 김밥 저도 그리웠어요. 하. 뒤에 하만 안 붙었어도 제가 좀 약간 쑥스러워서 붙이신 거죠? 네, 그렇게 믿겠습니다. 7754님 정답 김밥 저의 최애 식품입니다. 영업하니까 차에서 이동하면서 먹는 생계형 그러나 너무 맛있어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9516님 예전부터 김밥 비빔밥은 좋아해서 진짜 이건 완전 식품이라고 생각했는데 김밥이 K푸드로 인기를 끌고 있다니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가족들과 정답게 먹어줘야겠습니다 하고 보내주셨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또 김밥이 인기를 끌 줄이야. 네. 아마 이제 전 세계 마트에서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중복 당첨 여부 확인 후에 홈페이지에 당첨자 올려놓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 모두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건강하게 기분 좋게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